자,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91회.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반겨주시죠? 다음 주에 김어준 총수가 안 와도 되나요?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올 거고요. 자,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고. 이제 저랑 같은 처지시잖아요. 그러신 거군요. 다음 주에 털복숭이를 보시게 될 거고요. 추석을 앞두고 오늘 191회는 보시다시피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를 모시고 대선을 앞둔 여러 가지 선거 전국 그리고 정치 현안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시고요. 방송에서는 김혜연 씨가 저보다 선배인데요. 이 프로는 아마 뉴욕타임즈 출연하신 그 초대 손님 중에 가장 고위 인사 아닌가? 다음 주에 문재인 후보 오시는 거 빼놓고.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군요, 또. 옆에는 지금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 교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아실 텐데, 참고로 지난 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제 방송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패널로 오셨었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까칠하게 부를 수가 있나 하는 그런 평가들을 기자들 사이에서 받으면서 저분은 누구냐 하는 잠깐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이제 그때 경험을 살려서 많은 질문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담아서 이제 모셨고요. 실제 시사평론가거나 어떤 정치학을 전공하셨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IT 쪽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국민이죠, 그냥 평범한. 이제 늙어가고 있는 아저씨고요. 김혜연 기자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김혜연 기자가 한참 뜨기 전에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중고 장비를 저렴하게 살 게 없을까라고 하이나처럼 찾아다니던 젊은 기자 하나가 저렴한 장비를 제 걸 샀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젊은 기자여서 이렇게 다시 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체격도 좋아지고 스타일에 도전해가면서 오늘도 말이 이렇게 느리지만 되게 못되게 얘기를 합니다. 전화 걸어서 보통 할 때 그냥 좀 날카롭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할 거를 똑같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그 토론회처럼 날카롭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한테 악역을 먹기려고 불렀어요. 말씀 이제 그 정도 하시고요. 네. 견제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기자님 반갑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희가 최초로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최초로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실에서 달라고 해서. 과연 그 질문대로 질문을 할까? 안 할 겁니다, 저희는. 제가 알아서 답변해. 근데 이제 안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질문지를 만들어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이 라디오 방송 때 질문지 없는 거 물어봤다고 짜증 부리셨던 게 생각이 나서. 짜증 부린 게 아니고 전화를 끊었죠. 오늘 끊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묵비권 행사하면 되지. 첫 질문은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박근혜 후보랑 동갑이신데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안 보이고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네, 52년생 동갑입니다. 용띠. 용띠라서 올해가 용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가 88년도 했는데 그때가 용의했어요. 다시 24년 만에 용의. 그렇죠. 대표님도 흑룡띠신 거네요. 그렇죠? 환갑이시니까 이게 딱 맞춰서. 저도 용띠거든요. 64년생. 그래서 옆에 앉아갖고 있으면서 낯설지 않습니다. 흑룡하고 그냥 용하고는 좀 다르죠. 그럼요. 많이 다르죠. 네.
88년에 제가 선거사무소에 자원봉사 갔던 거 기억 못 하시죠? 그래요? 저희 지역구셨습니다. 신림동. 예. 박지원 원내대표가 섭섭해하는 거 아십니까? 네. 나보다 10살이나 어리면서 왜 형이라고 안 부르는 거야? 정치적으로는 저보다 한참 후배예요. 그 92년, 97년 선거 치를 때, 네. 그 배석하던 사람이거든요. 회의할 때. 네. 본 테이블에 못 앉고. 대표님은 본 테이블에 앉아 계시죠? 그럼 그때 대표님은 재선 3선. 그때 내가 3선. 그러니까. 97년 인수위 할 때, 네. 내가 인수위 총괄 간사했잖아요. 네. 그 안가에 가서 이제 저녁에 가서 그날 인수위 결과를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당선자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박정원 원내대표는 요 앞에 앉는 게 아니고 저기 앉아 있다고요. 박 대표님 곧 나오실 것 같은데. 반론권을 요청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만큼 멀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6선이시죠? 예. 6선이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최다선이십니다. 네, 그렇죠. 저 혼자죠, 6선짜리가. 5선은 여러 명이 있는데, 네. 예, 6선은 되기 쉽지 않아요. 그 사이에 정계 은퇴. 몇 번 하셨죠? 정치 초년생이시잖아요. 정계 은퇴했다가 세종시 초선 의원이죠. 그렇죠. 중간에 교육부 장관도 하셨었죠. 그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해찬 세대? 서태지 세대라고 부른 것도 있었고, 또 60년대 태어난 뭐 비틀즈 세대 뭐 이런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대 명칭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표님 이름이 들어간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찬 세대라고 2002년 학번, 02학번. 2002년 대학 입학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입학 제도를 바꾼 거거든요. 그 수능만 가지고 들어가던 거를 다양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졸업을 해서 벌써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83년, 84년생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되겠죠. 29, 30 이런데 우리 나이로. 그때 이제 그 취지가 보면 이제 꼭 다 잘할 필요 없이 이제 뭐 하나만 잘하면 될 것처럼. 특기를 잘 살리도록, 네. 적성과 특기를 잘 살리도록 입학 제도를 다양화시킨 거죠. 네. 그랬는데 정작 이제 수능이 닥쳤을 때는 그게 아니었다. 이래서 이제 뭐 불만도 많았고 당군일의 최저 학력이다 이런 어떤 비난도 많이 당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세대들이 사회 나와서 맞으면은 틀 속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요새 이해찬 대세라고 그래요. 대세. 주변 분들이. 예. 그러니까 83년생, 84년생들이 이해찬 대세다. 예. 그러니까 그게 대세가 됐다고요. 맞으면 창의적으로 다양한 입학시험 제도가 나빴으면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응?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발전해서 이제는 수능만 갖고 뽑는 학교는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세가 됐다고 그러죠. 한편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서 큰 제도, 교육 건드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 자신의 이름을 딴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를 폄하하는 얘기도 있지만 뒤에 살펴보게 되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렇게 이어져 나갔거든요. 그 발전돼 가는 근데 나름 듣기에 따라서는 오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누가 이해찬 세대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좀 언짢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네. 그 후에 보니까 이제 그게 시대의 한 흐름이 됐잖아요. 다양성, 창의성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슬슬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이 처음 생길 때는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이 공격거리가 안 되니까 이제 없어져서 제가 이름이 잊어질까봐 지금 걱정이죠. 혹시 대표님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서 없어진 건 아닐까요? 아니 그게 그 흐름이 맞다라고 하는 게 교육계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누가 주장을 못 하는 거지. 혹시 저 이해찬 세대입니다고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요즘 들어서 네, 요즘에 30대 되고 요즘에 지난번 청년 비례대표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온 사람 중에 여러 명이 그 학번 세대더라고요. 자기 공부는 잘 못했는데 그 제도가 있어서 입학할 수 있었다. 네. 뭐, 해당되는 세대의
시청자들이 또 댓글로 증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럴 어떤 겁니다. 얘기든 네.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거보다 근데 더 교육계가 싫어했던 거는 정년 단축이었어요. 네, 그랬었죠. 교사들 65세를 62세로 이제 정년을 단축했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이 교사들이 원망을 많이 해서 그 말도 교사들이 만들어서 비난한 말이죠. 이제. 총리 또 역임하셨습니다. 총리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거 국회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설전하는 거 그걸 제일 많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죠. 찻대기 당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뒤로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요새 그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논쟁하는 거 보면 좋은 전통을 만드신 건지. 그게 우리 당 총리가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저 당 총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 프로를 열심히 보는 애청자인데요. 오늘은 이제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지루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주 옛날 무슨 타임머신 타고 내려간 것 같아서. 지난주 안 보셨죠? 지난주 송호참에 나왔던 짧기라도 했잖아. 지금 시간은 이미 다 나가서 저희 가능하면 김어준 총수가 있었으면 그만! 뭐, 이러고 됐고요! 이러고 넘어갈 것 같은데. 빨리 해서 전 궁금한 게 사실은 미래거든요. 살아오신 거나 사실 뭐 여러 가지 걸 봤는데. 대통령 선거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석 달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뭐 지금 같은 구도면은 괜찮은 건가요?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셨으니까요. 예, 지금 같은 구도면 박근혜 대표가 될 가능성은 아주 적죠. 예, 정권은 교체되게끔 돼 있죠. 그럼 지지율로 보면 박근혜 후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인 지지율은 많은데 30 몇 프로 갖고 되는 법은 없으니까 이쪽이 이제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단일화 이쪽 합치면 50%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한 52% 이렇게 나오잖아요. 박근혜는 30, 한 7%, 15% 차이가 나잖아요. 단일화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단일화는 해야죠. 그러니까 15% 차이가 나니까 역대 구도 중에서 지금 새누리당, 옛날 한나라당 구도 중에서는 제일 나쁜 구도죠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 사람들 걱정을 지난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그 민주당 경선 TV 토론 첫 번째 나갔을 때 손학규 당시 후보한테 이게 딱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이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느긋한 거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가면서 조금 더 조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들이 똑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게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부터 더 잘 다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 대표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전투력, 뭐 파괴력 이런 걸로 하는 두 분이 양축을 갖고 계시면서 쇄신의 속도를 좀 높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국민들은 잘 못 느끼거든요. 안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후보가 쇄신 얘기하는데 대표로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최고의 쇄신은 가장 좋은 후보를 뽑는 거예요. 응? 자꾸 그 기자들이 무슨 뭐 가십성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강한 후보를 뽑는 게 최고의 쇄신 아닙니까?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목표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우리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 경선에서 경선 과정에서 흔들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모든 언론이 막 그 경선 중간에 모든 언론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거의 모든 언론이에요. 일부 언론 거의 모든 혹은 대부분 거의까지만 저기 하시죠. 막 그걸 흔들라고 중간에 막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막 무슨 그 모바일이 뭐냐 뭐 해가면서. 그건 또 후보들이 제기했던 후보들만이 아니고 언론사가 막 일부러 나서서 막 그랬죠. 막 한두 군데 다 그때 보면 저게 언론인가 싶을 정도로 찌라신지 언론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했었으니까. 한두 군데. 조금 넓히면 세 군데 뭐 방송 몇 개까지. 근데 그걸 우리가 지켜냈잖아요. 그 막 계란이 날라오고 구두짝이 날라와도 우리가 꿋꿋하게 지켜내니까 문재인 후보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 자체가 쇄신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쇄신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더 쇄신해야죠, 이제. 아니, 강한 후보를 뽑는 게 가장. 아직 덜 강하지, 이제 더 강하게 만들어야죠. 더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당선까지 가게끔 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문재인 후보가 그 당선 후보로 확정되는 날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통합과 쇄신을 약속을 했는데 통합까지만 이루어지고 그 뒤에 쇄신이 충분치 못했다. 안 됐다.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쇄신을 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1차 단계는 끝났죠. 이제 1단계는 넘어갔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그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쇄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요구받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그 주체가 문재인 후보인가요? 이제 주체는 문재인 후보죠. 이제 그 후보한테 모든 권한을 다 넘겼으니까. 최고위원의 권한을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정치 쇄신 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후보 측 캠프에서. 10월에 가서 이제 그런 그 높은 수준의 정치 쇄신 요구가 나올 거라고요. 예, 그걸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그걸 이제 그 수용해서 발전시키느냐. 그게 10월 달 이제 중요한 과제죠. 지금 정치 답하신 쇄신을 거. 뭘 할 수가 있나요, 정치 쇄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 쇄신을 이제 안철수 후보도 지금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의 노선도 쇄신을 해야 되고, 또 당 운영 방식도 맞으면 민주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공천 방식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공천 방식이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적 쇄신, 운영 방법에 관한 쇄신, 그 다음에 정치 노선에 관한 쇄신. 되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되죠. 제가 여기 왜 나왔는지 이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두 분들이 착하셔서 그 얘기를 못 물어보고 저한테 시키려고 저를 부른 거군요. 하세요. 어쩌다 한 번 나왔는데 이렇게 악역을 맡기시면 전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적 쇄신 얘기할 때요. 예. 대표님하고 박 전 대표를 콕 집어서 두 분이 안 계시는 게 인적 쇄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고 언젠가부터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과 전혀 상관없이 언론에서 그렇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듣기 기분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사표를 내면은 전당대회 60일 내에 새로 해야 된다니까요. 대선 포기하고 전당대회 해야 된다니까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고. 아니 기술자가 아니고 법이 그런데 당원이. 그러니까요. 법은 그런데.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요구하는 건 선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권을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당권을 뺏으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왔던 질문이. 그러고 원내대표도 사퇴하면은 열흘 이내에 새로 뽑아야 돼요. 그럼 선거 앞두고서 그 짓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100만 그 모바일로 막 뽑아준 후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흔들기로 들어간다니까 잘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전투력이 강하신 분들이 계셔주는 게 든든하다 하는데 문제는 이럴 때 전투력이 있든 없든 그 요구 자체 있으세요. 전투력 쇄신은 다 그 요구 자체가 그 제일 세신 육선이시잖아요. 마치 쇄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쇄신이 아니고 당을 흔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민주당이 뭔가 쇄신에 대해서 국민들 보기에 흡족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메시지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보기에는 법적으로 물러나고 다시 뽑고 하는 거 상관없는데 그냥 직함만 있을 뿐 정권 넘기겠다 내지는 뭐 이렇게 얘기를 선언하는 거를 듣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최고위원회도 다 권한을 넘겼잖아요. 이미 15일 날 후보가 선출되기 전날 우리가 당규를 바꿔버렸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누가 선출돼도 그 최고위원회 권한을 그 당선된 사람들 이미 다 15일 날 다 넘겨버렸어요. 그거는 보도를 안 하고. 보도 됐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거 이만하게. 아니 근데 언론에 불만이 많으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균형이 없는 거야. 우리 그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도 최고위원회 권한을 전적으로 다 넘겼다라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해. 근데 그게 민주당 내부에도 있어서 역으로 얘기하면 일부 의원들 같은 그러니까 경우 스스로 나가는. 그거는 좀 어떻게 보도를 최고위원회를 넘겼다고 하는 거를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자꾸 이제 당을 흔들기로 가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맞으면 선거 때 막 흔드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응? 뭐 92년도부터 뭐 계속 그런 걸 대선 때면은 멀쩡한 사람도 약간 가. 대선 때는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살푸시 간다고 그러는데요. 살포시.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것도 과거 얘기 비슷하게 된 게 애초에 처음 쇄신의 내용은 뭐냐? 인적 쇄신이다. 그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인적 쇄신의 상징적인 사람은 누구냐?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다. 이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럼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 쇄신을 요구했던 의원들조차도 몇몇 분을 제외하면 그게 꼭 물러나라는 얘기는 아니다. 2선 후퇴 정도 하고 좀 덜 보이시면 된다.
그러니까 요새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시간이 나서 오늘. 아니, 어제 그제인가 우리가 연찬회를 했잖아요. 예. 거기서 막 한 30명 가까이 발언했잖아요. 그 말을 아무도 안 해. 예? 언론하고 뒤에 가서는 속닥속닥 이렇게 하고, 실제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안 하고. 그런 행위는 이 공인으로서 자세로서 좋지 않은 거예요. 대표님은 흔들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 나보고는 물러나라고 막 했잖아요. 아니, 예전에. 나는 누구를 흔들어 본 적은 없어요. 나는 그런 짓을 그냥 원래 안 나가지. 하잖아. 그렇지. 내가 싫으면 떠나버리지. 근데 제가 정말 사적으로 여쭙고 싶었던 게 바른 말이고 정확하게 필요한 말인데도 말 전달하는 거에 따라서 맞긴 한데 쟤 싫어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것 내공이 좀 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에서 이미지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재는 일은 안 해요. 내가 뭐 하려고 이 나이에 뭐 구질구질하게 재가면서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 거지. 하고 싶은 말씀 하실 때, 일부, 이런 걸 넣으시라니까요. 내가 안 한다니까요. 나쁜 언론, 지난번에 대표 경선 나오셔서 나쁜 언론 딱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으면 그 나쁜 언론인 거예요. 나쁜 언론이 기준이 뭐냐 하길래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게 나쁜 언론이다. 자, 그럼 다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야. 당당하게. 구질구질 들을 때마다 소신 있게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지. 다시 미래 얘기로 돌아가 보죠. 예, 대표님 말씀을 듣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와, 좋다. 그럴 거예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더 차이가 나더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불안한 게 4.11 총선 이전에 민주당의 낙관을 전망하는 쪽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불안한 게 하나 있고.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아니, 그때는 언론이 일부러 과도하게 낙관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싹쓸이를 한다는데. 그때 여기서 주로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할 적에 제가 오마이뉴스 그때 해설하는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마이뉴스가 현장 저희 지역구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몇 석이나 버스 타고 다니니까. 몇 석이나 얻을 것 같으냐. 그래서 우리 당이 130석쯤 얻을 것이다. 우리 당이. 그 다음에 새누리당도 그보다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무소속이 좀 당선이 될 것이다. 네. 제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걸 얻었는데 네. 새누리당이 무소속을 허용을 안 하고 다 당선을 관리를 잘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50석을 얻은 거 아닙니까? 저는 새누리당이 분명히 좀 분열돼서 네. 그 150석에 140석을 못 얻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탈을 잘 방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리 능력이 좋았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어떻게 단독으로 150석을 이겨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도에서. 대표님 이제 되고 나서 저는 첫 회의에 들어간 이후 몇 번 가봤더니 정권 교체. 네? 정권하면 촌스럽게 교체 이거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보면 누가 정권하나요? 선창을 대표님이 정권하면 나머지 최고위원들 정권하면은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되게 교체. 쑥스럽게 정말요? 교체. 이런 것도 언론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데요. 이렇게 방송용 비디오로 보고 싶어요. 방송용으로 방송용 많이 그림인 나왔어서. 것 같은데 그걸 본 한 그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이걸 꼭 물어달라. 민주당의 목표가 정권 교체냐? 정권 교체는 민주당의 목표가 될지는 몰라도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민주당이 잘 보여주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봐달라고. 그게 우리가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한반도 평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게 2013년 체제라고 해서 우리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정치 그 연구소 할 적에 그 원탁회의 그 재야 인사들하고 시민단체들하고 그 진보적인 그 정당하고 해서 우리가 비전 있는 단일화를 하자. 그냥 단일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뭘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2013년 독트린을 만든 거 아닙니까? 20개 독트린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 핵심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라고요. 그 미래로 얘기를 갖다 놓으면 과거로 왜 끌려다니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 중에 단일화는 당연히 된다. 그걸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19일 날 기자회견 갔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보고 또 이 단일화를 정말 바라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가다가 과연 단일화가 잘 될까? 혹시나 이제 양쪽 다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일을 맞아서 1987년 DJ와 YS의 단일화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러나 되지 않았던 그런 불행한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걱정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87년이라는 건 단일화를 처음 시도해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김이 세력이 전혀 다른 세력 아닙니까? 지역적 기반도 다르고 전혀 다른 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총선이 그 뒤에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총선 때 출마하려고 안 물러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일화가 될 수가 없는 조건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 영향력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한테도 없고. 예? 그때 제가 민통년을 했는데 민통년이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민통년 정도는 전혀 안 되잖아요. 양김한테 대중적인 영향력이. 근데 이번에는 문익환 의장님이 그때 민통년 의장이셨죠. 그런 정도 힘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후보가 그런 개인적인 파워풀한 후보는 아니거든요. 네. 맞으면 그리고 기반도 서로 겹치잖아요. 지금 기반도 거의 겹치고 정책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국민 여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맞으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이 이렇게 강한데 단일화를 안 하는 쪽으로 간다? 두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못 견딜 겁니다. 근데 가정을 좀 해봐서요. 저도 안철수 박사를 원장을 본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고, 그 문 후보님 같은 경우도 몇 번 만나 뵀습니다. 이 두 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분이 되든 훌륭한 후보라는 점에서는 좋은데, 그 캠프에 갇혀 있거나 진짜 다니면서 지지자들만 만나다 보면 이게 시기를 놓치거나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정치의 잣대를 보면 안철수 원장의 출마 자체가 늦어도 한참 늦은 거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행보도 그다지 빠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는 합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랜 과정에서 경험은 느껴지지만 이분들은 처음이고 살짝 살포시 이분들이 들뜨게 되면 살포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끝까지 가버리는 일도 생길 그럴 만한 힘이 본인들한테 아직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벌써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지방선거 때도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럼 총선 또 이번에 맞으면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 140 몇 석, 야권 진영이 다 합치면 140석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역사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화만 하면은 박근혜 후보가 떨어지고 새누리당이 저기 떨어져 버리면 저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취약한 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7년에 가서 얼마나 또 좋은 조건이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그 경험과 전망이 있기 때문에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불안하죠? 자꾸 저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증상을 겪는 거는 네, 증상 예? 만신창이가 너무 비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 긍정의 힘으로 사시라고요. 긍정의 힘으로. 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책 면에서 머릿속에 경고. 소금이 3%만 있어도 바닷물이 안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긍정의 사고를 3%만 해도 항상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목이 메어서 저는 지난해 말해보면서 4월 총선 이긴다 그럴 때 뭐 정치를 전문으로 분석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4월에 이기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보였고 그냥 바람이었고 욕심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뛰긴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을 봤었을 때 이건 힘든데 저희 지역 선거하는 것도 그렇게 느꼈을 때 맞아 떨어졌을 때 절망감 같은 게 좀 들었었어요. 지금도 저같이 정치 쪽이 아닌 사람이 나가서 민주당 경선 토론에 나가서 툭툭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후보들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질문 받으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좀 긴장하거나 놀래라. 이분들 되게 되면 누가 말 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말 끊어가면서 중간에 툭툭 던졌을 때 놀라는 표정들이 나왔었거든요. 민주당이 조금 더 긴장하고 바짝 뛰어도 신발끈 묶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될까 말까 국민들 바라보는 눈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긍정적이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잘 안 되거든요. 끝까지 긍정적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대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파도가 여러 번 오는 거거든요. 벌써 태풍이 3개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계속 그 위기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대선이라고 하는 건 해보면. 언제부터 그런 긍정교를 가지게 됐습니까? 2007년 대선 끝나고 나서 대표님이 앞으로 우리 집권 못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실제 그 상황에서는 그랬죠. 2007년도의 상황에서 500만 표나 줬는데 무슨 전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 맞으면 정신 차려가지고 그 허벌나게 이제 깨지고 나서 네? 정신 차려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다시 회복의 기미를 만든.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안 오죠. 그래도 지방선거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아마 두 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그 분노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전두환한테도 이겼는데 뭐 이런 MB 정도한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해야 되냐 그런 분노를 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를 하는 것이지 한 대 줘 맞고 아이고 뭐 전망 없다고 쪼그리고 앉아있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적극적인. 그래야 이건 국민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런 힘을 안 가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유신체제를 극복을 해요. 대표님 근데 유신체제가 말씀하셔서 그리 가지 말고 과거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역사인식에서의 문제 박근혜 후보의 그건 뭐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이 뭐 나름대로 사과의 뜻을 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진정성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근데 왜 문제가 있다고 하세요? 왜냐면 그걸 받아들여야 왜곡된 걸 고칠 수가 있다니까요. 너 거짓말로 했지? 그러면은 고치자라고 하는 의지가 약해진다고요. 그 얘기했으면, 공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도망 못 가게 뒤를 막아야 돼요. 네. 아주 진정으로 한다. 난 진짜 당신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왜곡된 거 고치자. 근데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의 인식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현재에서 이게 잘못됐을 때는 인식 얘기를 안 하고 바꿔야 될 것은 박근혜 후보의 스스로의 생각을 제가 생각을 바꿔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국민 대통합위원회 국민이 인식이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 인식 자체가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사과는 해야 되는데 앞뒤에 구구절절 붙어서 진정한 사과는 거기에 민혁당까지 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진정성을 받아야 된다. 이거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너그러운 게 아니고 전략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의 인식이 전환되었다. 네? 그 전까지는 두 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인식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인식이 전환됐으니까 전환된 거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려면 과거에 잘못된 거를 고쳐야죠. 그걸 왜 안 고쳐요? 그거를 자꾸 내치려고 하지 말고 끌어안아요. 끌어안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끌어안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대표님도 유신 피해자시지 않습니까? 피해자죠. 유신 때문에 교수 되려고 했는데 인생이 바뀌었는데.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것도 사과하러 와야겠네요. 이미 사과했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하셨고. 아직 용서는 안 했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거든요. 사과는 했단 말이에요, 사과는 받겠다. 사과는 받아들이나 내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아니, 이걸 고쳐야 풀리지. 네? 결과가 나와야 풀리지. 어영부영 넘어가는 건 안 되지. 결과가 나와야지. 네, 긍정의 힘을 갖고 있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시는
한때 전략가로서 이름이 높았던 대표님이 보시기에 다음에 단일화는 당연히 된다. 단일화를 하면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이기기를 바라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럼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전략 있습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요, 굉장히 진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같이 쭉 일을 해보면은 이 속이 깊고 아주 입이 무거운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이용섭 정책의장이 저한테 처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국세청장 됐을 때 누가 자기를 추천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자리를. 갑자기 자기는 예상도 안 하는데 자기한테 발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추천했는지를 몰라서 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참 지난 거죠, 이제. 그분이 국세청장 지가 벌써 2004년도인가 그러니까 5년도인가 4년도니까 벌써 한 7, 8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알았대요. 문재인 후보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 나오더래요. 네? 운명 거기에. 말고. 운명. 운명이 운명 그 나오던가요? 책에. 근데 지금까지도 자기한테 그 얘기는 안 한대요. 응? 내가 당신을 국세청장으로 첨가했다 얘기를 지금까지도 안 만나도. 그 정도로 그 문재인 후보가 속이 깊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안철수 후보를 담당한 지 몇 개월 됐고요. 많이는 못 만나셨죠. 한 번 만났죠. 한 번. 그 많은 데서 거기 그때. 그렇죠. 그날 제가 딱 일어나서 질문을 하니까, 당신이 김보혁이군요 하는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더라고요.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나중에 본선에서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저요. 근데 이겼지 않습니까?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하는 가장 고도의 결단 행위거든요. 인간이 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정치판에는 천하의 사기꾼부터 천하의 애국지사까지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각각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몸속에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네? 천하의 애국지사적 품성과 천하의 사기꾼적 품성이 다 있어요. 아수라백작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까 말한 3%만 높으면은 세상은 발전하는 거라니까요. 문재인 후보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그 안철수 후보 담당으로서 안 후보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런 평도 있어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일군 사람들 정치권에서 DJ 그다음에 YS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그분들만큼 없는 데서 막 일구지는 않았지만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후보들 보면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없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없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는 어떻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자기가 꾸준히 자기 삶에서 이렇게 일궈온 그리고 후보가 될 때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 국민의 열망이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안철수를 통해서 표출됐다라고 하고 자기는 그걸 이제 풀겠다, 숙제하겠다 이러고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그럼 안철수 후보가 DJ YS급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아니다. 강호동 없는 안철수를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닥 보기에 결코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지지도가 많이 나오죠. 안철수가 만만하다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1등 가고 있는. 아니, 긍정적으로 자꾸 사고를. 그러니까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맞으면은 그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정당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식으로도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여론이 나쁘다고 하면은 책임 안 지고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여론이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정치, 정당 정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또 국가에서 돈을 1년에 막 150억씩이나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한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여론의 어떤 상대방이 강하든 약하든 우리는 우리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될 때가 있는 거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싸움이라는 건 얻어맞는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길 때까지 싸우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이길 때까지 싸우다가 서로 감정 상해가지고 나 너랑 같이 앞으로 뭐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까 3%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퍼블릭 마인드가 퍼블릭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은 공동선이란 뜻 아닙니까? 퍼블릭 마인드의 핵심은 공동선이에요. 공동선을 읽어나가는 그런 자세가 마음속에 3%만 높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그 사회는 발전을 한다니까요. 단일화는 언제 됩니까? 그거는 가능한 빨리 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왜냐면은 2002년도에 우리 경험이 너무 늦게 되니까 저쪽 후보하고 토론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응? 토론을 충분히 해서 국민들이 어떤 후보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토론을 한 두세 번밖에 못했죠. 2번인가밖에 네, 못했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등록 직전에 됐으니까. 네. 그 시간이 없고 자꾸 피하니까 시간은 없고 며칠만 한 일주일만 피하면 남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단일화가 빨리 돼야 저쪽 후보하고 토론을 많이 해야 그 후보의 자질과 함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감동을 못 줘요. 자꾸 그렇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관심과 감동을 주거든요. 이번엔 새로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가 찾아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방식을. 그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은 뭐 밋밋해가지고 예측 가능한 방법이 돼서 그거는 큰 폭발력을 못 갖는다니까요. 이제 그게 잘 되면 11월 25일, 26일 후보 등록할 때 한 명만 하게 되는 거고 예.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후보가 등록할 수도 있죠. 마지막에 그럴지도 모르죠. 정 안 되면은. 네. 그러다가 18일 날 18일 날 할지도 모르죠. 지난번에 18일 날 깨졌잖아요. 네? 지난번에 18일 날 깨졌잖아요. 밤에. 좀 이번에는 조마조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그러니까 18일 날까지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응? 궁금한 게 셋이 만나자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민주당에서 셋이 만나는 거 하더라도 우리끼리 먼저 보자. 라고 해서 둘이 먼저 만나는 자리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나요? 국민들 바라는 거 그런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속수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부동층을 어떻게 흡수하려면 그림은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 그게 만약 그렇게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진부한 얘기라고요. 옛날에 이제 정치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뭐 주도권 잡는다고 뭐 그런 소리 이제 하죠. 안 받으면 왜 피하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은 그런 차원으로 정치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정권을 교체할 거냐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자. 이런 차원으로 가야 그 진정성이 있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셋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 겁니까? 오히려 정권 교체할 만 진짜 마음이 있다면 박근혜 후보는 빠지고 우리 둘이 만나서 정권 교체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게 제 얘기잖아요. 그거 알 수 없냐고 지금. 처음에 그쪽에서 그렇게 제안했으면은 그게 금방 그렇게 되지요. 근데 세 명이 제안했는데 만나자고 했는데 이쪽에서 둘이만 따로 하자. 그럼 이쪽이 속 좁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하는 걸 제가 보고서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네? 이쪽을 속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셋이 만나면은 박근혜가 후보가 또 왜 2대1로 내가 만나요? 단일화 해갖고 와라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고. 그런 말씨름할 때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새누리당에서 또 더 이상 이제 단일화 하라는 얘기를 그만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씨름을 자꾸 몇 번 반복하면 국민들이 저것들도 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책, 그 마음, 그런 거를 잘 보여주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내 얘기를 이제 보여줬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만한 조건이 됐으니까 한번 만나서 이걸 어떻게 정권 교체할 거냐. 이걸 좀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건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는 늦어도 늦어도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10월 말쯤은 끝나는 것이 좋겠다. 단일화 과정 전체가. 전체가. 그래야, 그래야 한 달 반 정도 남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기간이. 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등록된 토론을 하고, 네. 등록하고 나도 법적으로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하기 전에 한 20여일 좀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방송사들이 토론을 붙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 그때 또 몇 번 하고,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가령 한 번은 안보 외교 분야하고, 한 번은 경제 분야하고, 또 복지 분야하고, 또 과학기술 분야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몇 번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국가를 어디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전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선거로 가야지, 그걸 자꾸 이상하게 꽈서 가는 건 되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최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랄까요, 좀 검증이랄지 어떤 그런 네거티브성 어떤 공세가 근데 공세는 아니에요. 사실 뭐 언론이 이런저런 걸 찾아내서 보도를 하는 거니까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 세대, 고세대 이렇게 되면은 살아올 때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환경과 이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건 속에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제 살아왔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오늘 그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법을 만든 당사자인데, 그게 2006년부터 적용된 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그 당시 표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은 그건 일부러 안 하더라도 하려고 하면 잘 계약이 안 됐어요. 예? 하려고 하면은 법무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친구 다 하겠다. 그럼 파는 사람이 안 해. 자기가 양도소득세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만들 때 서급 적용은 안 한다. 응? 서급 적용은 안 하고 그 이후에만 실거래 가격을 한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소급 적용해서 그걸로 다운 계약서 왜 썼습니까? 이렇게 최근에 조정을 조정원 후보자도 그건 새누리당이 제일 먼저 그렇게 했죠. 우리 당 인사청문회 할 때.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의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의도적이지 아니고 사회적 관행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조차도 엄격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안 좋은 일이니까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안 후보가 관행이라고 했으면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안 후보는 관행이라고 안 했지.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대표님이 관행이다라고 대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대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법을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내가 총리할 때 만든 거예요. 그 이후로는 금액을 등기부에다가 정확하게 실거래가로 등기를 하자.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가 만들면서 앞으로 이건 해놔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대표님 지역구를 물려받았던 게 물려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단일화 과정에서 전략공천을 거기를 우리 당에서 포기한 지역이죠. 예. 관악을고. 관악을이었죠. 예. 그래서 김희철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이정희 후보하고 경합했던 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고가 나서 이제 이정희 후보가 출마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이상규 후보가 와가지고 당선이 됐죠. 그때 근데 이정희 전 대표를 대표님이 참 아끼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후원도 하고 공개적인 지지 선언도 하고 그러셨죠. 그랬죠.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직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어딨냐. 응?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조직을 위해서 하는 정치는 그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응? 더 성찰을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빨리 맞으면 입장을 발전시켜라.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후보 출마를 사퇴를 해야 될까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적어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기 조직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 보고 지지해달라는 건 설득력이 없잖아요. 야권의 후보를 한 사람 단일화로 해서 걱정하지 않고 잘 풀려가겠다라고 하지만 저처럼 선거 끝날 때까지 걱정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안 하고 생업 돌아가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요. 생업은 뭐세요? 강의하고 다닙니다. 정치 쪽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하고 다니는데요.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모일 때도 그렇고 지지해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나서면 될까. 투표장은 당연히 나가고 그렇게 뛰는 분들이 팟캐스트도 많고 이거 보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 보기엔 노상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분들께 뭔가 좀 하나 강하게 메시지 좀 주시죠. 예, 이건 맞으면은 그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절절한 거거든요. 그러고 각각 후보들이 그 지지자들이 쉽게 내 희망이 꺾이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다 자기 희망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권을 교체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정당이라고 하는 그거는 항상 그걸 책임지고 있는 조직인 것이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때는 또 하고 자기 마음 먹으면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정당이라는 건 그 자체가 그 정당의 역할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 정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항상 국민을 위해서 정당으로서의 도리를 다 한다. 어떤 때는 잘못 오해받을까봐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 안 되는 건 민주당한테 달려있다고요. 민주당의 의중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예?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는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표현을 하면은 또 막 왜곡 보도할까 봐서 내 얘기를 안 하는데 예? 민주당의 의지를 가지고 맞은 정권 교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국면이 접어든 거거든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연장선에서 보면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문재인 후보와 관계가 어떠신지에 관련된 건데, 취재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한명숙 대표 총선 치를 때였죠. 임종석 사무총장 사퇴 문제로 막 갈등을 좀 빚었었고, 그 당시에 대표님도 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었고, 그때 한명숙 대표를 만나러 간 사람이 문재인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보고 문재인 후보는 그때도 잠재적인 대선 후보였고 대선 후보는 굉장히 잘 보호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데에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은 거냐.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문재인 후보는 이해찬 대표의 아바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때 이제 직접 제가 정치를 후보로 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때가 아니에요. 통합해준 걸로 제 역할이 끝났고, 언론이 정말 잘 모르고 보도를 잘못해서 우리가 무슨 공천에 관여한 줄 아는데 일체 공천에 관여를 안 했어요. 거기서 우리라는 누군가요? 저를 말하는 거죠. 이 공천에 일체 공천에 관여를 안 했어요. 네. 공천심사위원한테 제가 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지만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출마한 것도 아니고. 네. 이제 그러니까 공천하는 거 보니까 신통치 않고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고 저거 신통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학 준비하시느라고. 문재인 후보 측이나 이쪽은 이제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이 문제 부산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당연히 그 사무총장 교체하고 이거 해야지. 뭐 어떡하고 힘드냐.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본인이 한 거예요. 아, 그때 좀 말리실 적이 아니, 내가 화가 나서 응? 교체해야지 이게 뭐더라는 짓들이냐고. 이렇게 해서 선거 치를 것 같으냐고.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그때 막 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이렇게 복도를 나오고 엘리베이터를 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엘리베이터 따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뭘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문 후보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 문재인 후보는 근데 얼굴에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데 대표님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이게 도대체가. 어? 이 통합을 해놨으면 제대로 공천도 하고 해야지. 뭐 맨날 거기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때 내가 화났어요. 그러니까 한 총리한테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응? 근데 4.11 총선 공천을 친노가 망쳤다. 친노 세력이 망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친노도 책임에 일단 있다고 봐야죠. 없는 건 아니죠. 거기서 그러나 그렇게 친노 얘기할 때 대표님은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나는 관여를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망쳐. 아니, 그러니까 친노라는 표현에 그러니까 자꾸 나를 친노로 가두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김 대통령하고 80년도부터 맞으면 인연을 맺어오고 오히려 김 대통령 모시고 한 정치 훨씬 더 길잖아요. 그렇죠. 응? 훨씬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친노는 친노죠. 그러나 친노만이라고 규정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응? 이해찬 대표님이 한겨레 신문사에서 일을 하실 뻔했죠? 그렇죠. 원래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6월 한개 끝나고 한겨레 창간을 할 때 제가 여기 발기인으로 참여했잖아요. 원래 저하고 친했던 분들이 여기를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 선거를 지휘하는 바람에 그 평민당이 망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정치를 오게 된 거죠. 제가 여기 와서 했으면 지금 글 잘 쓸 건데. 교수도 잘해. 기자도 잘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시면 이제 여당 대표도 하고 싶으셨던 여당 대표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유학도 가실 수 있으실 거고 기자도 뭐 나이 들어서도 하시면 되죠. 오늘 뭐 보람 있는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예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겨 교수님은 안 고마워? 박성수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정수기 워터락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70-80% 절약할 수 있는 절수기 워터락. 착한 가격 19,800원 투자로 수도요금을 절약하십시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현재 이제 이해찬 대표님 모셨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쪽도 그렇고 뭐 좀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모시고 뭐 말씀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뉴욕타임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 없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91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